우리가 뭐 흔히들 이제 연애할 때라든지 이럴 때 상대방이 좀 어떤 애착 유형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저는 양재진 원장님처럼 그 방면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부모님 얘기를 좀 같이 해보면 이게 이제 과도하게 하는 분이나 너무 안 하는 분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서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의 부모님 얘기를 하고 멈추는 분들은 이제 이게 안정형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상대방에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부모의 관계를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일단 제일 안 좋은 유형이 이런 거죠. 우리 사이 안 좋아 뭐. 혹은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애착이 형성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 어떠셔라고 물어봤는데 30분 넘게 계속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 이런 거. 가끔 있어요, 진짜 그런 진짜 분들 있습니다. 계시더라고요. 예, 뭐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내 이상형이다.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 세상에 없다고 나오면 저는 일단 약간 이렇게 좀 멀어지는. 여기서부터 좀 재밌는 질문인데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저희가 레지던트로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 이렇게 하는 가장 고전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너희 어머니와 너희 배우자가 동시에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할 거냐? 근데 이게 정신이 건강해지는 질문인가요? 정신이 건강해지기 위한 질문입니다. 위한 질문. 네. 근데 사실 듣는 순간 어떤 생각 드세요? 왜 그들은 동시에 물에 빠져야 될까? 물가를 멀리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어머니를 안 구하면 나는 되게 나쁜 놈이 될 것 같은 죄책감이 느껴지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그냥 그래도 엄마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답은 아닙니다만 정신과적으로 건강한 답은 있게 되죠. 어머니와 내 배우자 중 둘 중에 내가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내 배우자는 내가 100%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는 나의 어머니를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즉 부모에게 있어서 아이의 양육은 의무와 책임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에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봉양의 의무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 너튜브에서 했었어요. 저희가 원래 악플이 잘 안 달리는 채널인데 악플이 오지게 달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정말 댓글이 너무 많이 달려서 뭐야? 들어갔는데 이 댓글이 극명하게 나뉘어요. 결혼도 안 해놓고 애도 없으면서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떠드냐 이런 식의 또 나머지 절반은 맞다 역시 그렇다. 근데 부모님들은 이걸 안 보신다. 악플 다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 부모님 세대였던 분들이 많으시고요. 공감 댓글 다신 분들은 자녀 세대인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반드시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키워준 생색을 내시면 안 돼요. 그 얘기 가장 많이 하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어떻게 배 아파 낳았는데, 너 때문에 참고 살았다 뭐 이런 얘기들. 네. 너 때문에 선다. 부모가 자녀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펜스를 쳐주고요.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의 이 경계를 알려주는 것. 이제 부모 역할인데 보통 그런 분들은 기찻길을 깔아주는 분들이죠. 레일을 깔아주고 이 길로만 가라는 분들. 취직, 결혼, 출산, 그다음에 이 손주의 영어 유치원 거기까지가 쭉 가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나는 내 애를 위해서 이렇게 챙겨주고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럼 애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이제 가장 좋지 않은 부모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 어머니에게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있는 내 자녀는 어릴 때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너 이거 되게 좋아하잖아. 내가? 나 초등학교 1학년 때 좋아하고 그 이후로 좋아한 적이 없는데? 이런 느낌들. 근데 부모님 머릿속엔 아직도 그 어린 시절의 내가 지금의 나로 자꾸 대치돼서 얘는 이런 애야, 얘는 이럴 거야. 자기가 만든 프레임에 갇혀서 자녀를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녀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얻어내야 되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거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는 10대 때 해야 되는 숙제인 거예요. 특히 10대, 중고등학교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인생 숙제가 바로 이 정서적 독립이에요. 이 10대 때 일어나는 정서적 독립을 뭐라고 부를까요? 사춘기? 이게 바로 사춘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춘기. 예. 이거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뭐 기본 틀은 믿고 기다리는 게 맞는데 이게 한 번씩 그런 표현은 뭐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애를 비난하는 투의 말이면 절대 안 되고 너 돼 안 돼 이런 식 말고 아빠는 너에게 뭔가를 듣고 싶기도 하고 해주고 싶은 얘기도 했는데 네가 이러니까 아빠 참 안타깝다 정도? 그러면서 가장 좋은 메시지는 이거라고 봅니다. 아빠는 언제든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거나 네가 아빠 필요할 땐 언제든지 얘기를 해라 정도. 멋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춘기가 온 자녀에게는 동성애 부모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딸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의 관계,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서로 성이 다를 때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특히 사춘기가 온 아들을 어머니가 컨트롤한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부모, 특히 동성애 부모와 관계가 좋았던 아이들은 사춘기 때도 어지간하면 스무스하게 더 중요한 거는 큰 사고를 치지 않고 사춘기를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서적 독립은 이렇게 10대 때 하는 거고 나머지 3가지 독립을 이제 20대 때 해야 되는 건데 이 3가지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적 독립? 왠지 느낌상 셋 중에 정신적 독립이 가장 중요해 보이죠. 많은 분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정신적 독립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경제적 독립입니다.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죠.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아요. 근데 물어보면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생활비 혹은 월세 아무것도 안 내요. 그러면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야, 너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나오면은 내 인생 상관하지 마라는 얘기하는 분들. 경제적 독립도 안 됐고 어떠한 의무도 책임도 다하지 않은 채 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부모가 해주는 모든 걸 받아먹으려고 하는 분들.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미성숙한 거죠. 네, 어른 성인으로서 독립이 하나도 안 된 형태.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됐냐? 대부분 부모가 그거를 아이들이 그렇게 하도록 방임하거나 부추겼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3가지 독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독립. 경제적 독립이 되어야 신체적 독립, 정신적 독립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20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부모-자식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관계가 있죠. 바로 연인, 부부 관계입니다. 먼저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연인 관계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한 남자를 만났고 연애를 했으나 그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성을 또 만났는데 또 바람을 폈어요. 근데 이번엔 이 연애를 끝내지 못하고 이 남자와의 연애를 위해서 주변 사람을 정리해버립니다. 근데 이 남자가 한 번 피고 만 게 아니겠죠. 갑자기 이 남자가 너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이 연애를 못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별을 통보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성분이 어떤 고민을 하느냐? 다른 고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남자를 잡고 아직도 포기를 안 했어요? 불안형, 슈퍼 불안형. 어떻게 하면 둘 다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반응이 딱 이러죠. 속상해. 너무 속상해. 네,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이런 분들이 의외로 꽤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 가장 흔한 케이스가 구원환상이라는 거죠. 구원환상. 레스큐 판타지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나마저 떠나면 어떡할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런 이유는 이성을 잘못 만난 거지. 나를 만난다면 당신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아이고 참. 이 구원 환상이 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사실 이렇게 지금 건강하지 못한 연인 관계의 사례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한 연인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요. 언제든 헤어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똑같습니다. 뭐 잘 살다가 아니다 싶으면 이혼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연인이나 부부간의 만족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애의 결론이 이 중에 결혼으로 가신다 하신 분들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좀 점검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결혼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네, 사실 이게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이 하고 싶은 분들에게 결혼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했을 때 웨딩드레스, 신혼여행, 뭐 혹은 혼수 아니면은 웨딩링 뭐 이런 것들이에요. 결혼하신 분들이 들을 땐 엥이라는 대답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결혼이라는 거는 로맨스의 연장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하겠죠. 하지만 아까 얘기한 나의 시간, 공간을 함께 다 공유해야 되고 집에 안 가요, 결혼하면. 그다음에 또 경제 또한 공유한다라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반드시 있어야 그 뒤에 결혼을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결혼이 도피처는 아닐까. 무엇으로부터의 도피처냐? 아버지? 가장 흔한 게 원가족으로부터 도피처예요. 아버지가 싫어서, 어머니가 싫어서, 혹은 이놈의 집구석이 싫어서. 그러면 안타까운 게 이런 도피로 결혼을 택하는 분들은 기본적인 산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원가족이라는 혹이 하나 있는데 이 혹을 떼겠다고 결혼하는 순간 배우자란 혹이 또 생겨. 근데 배우자가 혼자 오냐? 배우자의 원가족을 데려와. 그러면 혹 하나 떼려다 혹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원가족과의 갈등이 있을 땐 갈등을 잘 해소하면 다음에 결혼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 게 올바른 결혼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 싶은 거고요. 세 번째, 내가 선택한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결혼 생활 힘들다고 오신 분들 상담하다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결혼 너무 하기 싫었었어요. 이 사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왜 결혼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부모님이 너무 원했어요. 다들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그냥이라는 합리화를 통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결국 결혼이라는 결정 선택을 한 주체가 나라는 거. 따라서 그 결과인 결혼 생활도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내가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선택했던 그 배우자와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이 배우자가 자꾸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럼 그 상대방이 진짜로 결혼하고 나서 변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현재 내 옆에 함께 있는 이 사람이 자꾸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이유 5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은 나와 연애 기간 동안에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말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는 어마어마한 힌트들을 던져줘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많은 단서들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들만 골라서 보는데 심지어 그것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라본 그 사람하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바라본 그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어떠냐? 대부분 내 주변 사람들 말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개인적 감정이 없다 보니까 나보다 냉철하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더 문제인데요. 두 번째는 보고도 못 본 척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뭘 봤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거야. 근데 그걸 봤으면 조상신이 도왔구나 하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 자꾸 그를 합리화시켜줘요. 근데 살다 보면 어떠냐? 실수인 줄 알았더니 습관이고, 술 먹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맨날 술 먹고. 이 보고도 못 본 척한다라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저게 제일 문제지. 너무 많은 사람. 그리고 여기 하나 덧붙이자면 지금 나랑 연애 기간 동안은요, 상대방이 나한테 최선을 다하는 기간이에요. 최선을 다하는데도 뭘 봤으면 얘가 긴장을 내려놓는 순간 어떨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맥스구나. 세 번째,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네. 내가 상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맞아. 여러분 본인 습관 바꾸는 거 쉬우세요? 아니요. 요즘에는 뭐 남자도 하지만 젊은 여성분들 입에 달고 사는 거짓말도 있잖아요. 다이어트? 안 바뀝니다. 어쨌건 내가 나를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 착각은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망상에 가깝습니다. 못 바꿔. 망상이라고 여기서 딱 그럼 얘기해 주세요. 못 바꾸죠? 네. 절대 못 바꿉니다.
망상이라는 거는 그릇된 믿음, 잘못된 믿음. 그럴 리가 없는데 나 혼자 100% 믿고 있는 정신병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정신병 증상. 오케이, 다 알아먹었습니다. 오케이, 이제 우리 딱 바꾸지 마요. 안 된대. 안 된대, 아예. 가끔 그런 분 있어요. 무슨 소리냐. 내가 오랫동안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잔소리를 했더니 내 배우자는 변했다. 만약에 배우자가 변했다면 그건 그 배우자가 변하려고 노력해서 변한 거지 내가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는 똑같은 사람을 놓고 이쪽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의 성격적 장점인 게 반대쪽으로 가게서 바라보게 되면 단점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 좋으세요? 그때 나는 황재성 씨처럼 말 잘하고 뭐 유머러스한 남자가 너무 좋아요. 살다 헤어집니다. 왜 헤어지세요? 그랬더니 남자 새끼가 또 시끄럽고 맨날 농담이나 하고 호불호가 있는 직업입니다. 뭐 반대도 있죠. 어떤 남자 좋으세요 했을 때 저는 좀 조용하고 말수가 적고 우직한 남자가 좋아요. 그 경우 왜 헤어지겠어요? 답답하고 속 터지고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 당사자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이쪽이었다 이쪽으로 변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현재 딱 떠올렸을 때 내 배우자의 가장 꼴보기 싫은 그 모습이 사실은 처음에 내가 그 사람에게 끌렸던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와, 충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나는 이유가 헤어지는 이유고 결혼하는 이유가 이혼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다음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이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생기면 반드시 잃어야 되는 게 생겨요. 근데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내가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만 생각하지 잃어야 되는 것 혹은 감당해야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잘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 이후에 희생해야 되는 게 생기는 순간 속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실 저는 이제 저를 찾아오신 내담자분들 혹은 주변의 지인들한테 얻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걸 가지고 선택하지 말고 내가 이 선택을 통해서 어떤 걸 감당해야 될지를 생각해 본 후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라는 얘기 항상 하게 됩니다. 언제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얘기들. 결혼의 정년기라는 게 언제냐? 나이가 아닙니다. 오롯이 혼자 잘 지낼 수 있어야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둘이 있어도 귀찮지 않다라는 말. 일단은 나랑 잘 지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